지갑 안에 5만 원권 한 장 꺼내서 한번 만져보세요.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고작 0.9g짜리 종이 한 장입니다. 근데 이 종이 한 장이 1000장 묶이면 5천만 원짜리 돈다발이 되고 그 돈다발이 2만 묶음 쌓이면 1조 원이 되거든요. 이제 그 1조 원짜리 트럭을 눈앞에 세워보세요. 한 대, 10대, 100대, 1000대. 그 트럭이 줄지어 서 있는 풍경 상상이 되시나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상위 대기업들이 한 해 동안 긁어모으는 매출 규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통장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까? 이달 카드 명세서 열어보기가 두렵지 않으세요? 저 위에선 돈이 저렇게 쌓이는데 왜 내 지갑은 오히려 거꾸로 달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제가 꺼낼 이야기는 단순한 빈부격차 타령이 아닙니다. 이건 대기업이 잘 되면 나도 잘 된다는 믿음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착각인지 그 차가운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판 안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무기가 뭔지 지금부터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낙수 효과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꼭대기에 물을 부으면 자연스럽게 아래까지 흘러내린다는 그 경제학 논리 말이에요. 대기업이 1000조 원을 긁어 모으면 하청업체도 살고 동네 식당도 돌아가고 그 돈이 결국 여러분 지갑까지 내려온다는 이야기죠.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논리는 수십 년 동안 경제 교과서에 당당하게 실려 있었고 정치인들이 대기업 지원 정책을 밀어붙일 때마다 단골 명분으로 쓰였어요. 근데 한번 냉정하게 숫자로 따져보죠.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매출을 다 합치면 100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금액이 맞나? 국가 예산 전체가 약 600조 원대인데 아니, 이게 그 어떻게 된 숫자보다 거지? 훨씬 크거든요. 저 규모면 낙수 정도가 아니라 진짜 폭포수가 쏟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통계청 자료를 열어보면 실질임금 증가율은 수년째 물가 상승률을 밑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 건수는 최근 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40대 이상 중간소득층 비율은 꾸준히 쪼그라드는 추세고요. 꼭대기 수조가 꽉 차 있는데 정작 아래는 바짝 말라 있는 겁니다. 낙수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질문 하나 던져드리죠. 낙수가 안 흘러내리는 게 실수일까요? 아니면 설계일까요? 이건 단순히 부자가 더 잘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물이 밖으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정교하게 짜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딱 하나, 독식입니다. 혼자 다 먹는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70년대부터 80년대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 엔진을 풀가동하던 그 시절입니다. 대기업은 그때 진짜 일자리 제조기였습니다. 포항에 제철소 들어서면 일자리 수천 개가 쏟아지고 울산에 조선소 들어서면 납품업체만 수백 곳이 먹고 살았거든요. 그 직원들 월급이 동네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그 돈이 다시 근처 상권을 살렸습니다. 좋아. 출근 그때는 도장 낙수 찍었어. 효과가 실제로 작동했어요. 이제 시장 구경 좀 대기업이 해볼까? 크면 클수록 그 주변이 같이 부풀어 오르는 안녕하세요. 구조였던 여기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사다리는 어디 있을까요? 저쪽 사라졌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사다리를 걷어차고 그 자리에 두꺼운 철문을 달아버린 거예요. 대기업들이 쌓아 올린 건 수직 계열화라는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자재 사오는 것부터 물류, 마케팅, IT 시스템, 심지어 사내 구내식당 운영까지 전부 계열사끼리 해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냉장고 하나를 만들면 부품 구매는 삼성 SDI, 삼성전기에서, 포장은 삼성 포장에서, 배송은 삼성 SDS 물류가 맡고 광고는 제1기획에 넘깁니다. 돈이 그룹 안에서만 팽글팽글 돌아요. 외부 중소기업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상위 10대 그룹의 내부 거래 비율이 평균 30%를 웃돕니다. 어떤 계열사는 내부 거래가 70%를 넘기기도 해요. 밖으로 흘러나가야 할 돈의 3분의 1이 그냥 자기들끼리 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낙수가 아니라 순환이에요. 그것도 극히 좁은 울타리 안에서의 순환. 그나마 외부로 흘러나가는 돈은 어떻게 될까요? 납품당한 압박을 통해 최대한 쥐어짜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를 보면 납품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최근 3년 사이 단가이나 압력을 받았다고 답했어요. 원자재 값은 오르고 인건비는 오르는데 납품가는 오히려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대기업 원청사가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납품세 떠넘기는 거거든요. 중소기업 사장 입장에서는 계약을 끊길 수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을 중에 을이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겁니다. 이 구조 안에서 중소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허리를 조이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부품 만드는 사람인데 대기업 직원 연봉 평균은 1억 원을 훌쩍 넘고 그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직원은 3천만 원대에 머물러 있어요.
같은 제품 공급망에 묶여 있는데 임금이 3배 이상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고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철근 콘크리트보다 단단하게 박혀 있는 가불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 문제는 또 다른 방향에서 폭발합니다. 기업들이 사람 대신 로봇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국제로봇연맹 통계를 보면 한국은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1000대를 넘겼어요. 세계 1위 수준입니다. 로봇이 일을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야근 수당 달라고 안 하고 노조 가입 안 하고 아프다고 병가도 안 냅니다. 기업 입장에선 이보다 좋은 직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로봇이 하나 들어오면 사람 몇 명이 나가야 할까요?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무가 전체 일자리의 30%를 넘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단순 반복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입력, 기초 회계 처리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공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닌 겁니다. 그래도 인건비가 부담스럽다 싶으면 공장 자체를 해외로 들고 떠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이 들어선 건 이미 오래전 일이에요. 현지 인건비가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LG전자도 세탁기 냉장고 생산 라인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했고 현대 기아차 역시 체코, 슬로바키아, 인도의 생산 거점을 분산시켰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합리적 선택이에요. 주주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상장사의 의무거든요. 그런데 그 합리적 선택이 국내에선 무슨 결과로 이어지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게 공장이 떠나고 나면 남는 건 빈 공장터와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지역 노동자들 뿐입니다. 구미공단이 그 길을 걸었고 창원 일부 지역도 그 충격을 받아냈어요. 산업이 빠져나간 지역 상권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그 지역 편의점이, 미용실이, 국밥집이 줄줄이 문을 닫는 거예요. 낙수 효과의 반대 버전이죠. 역낙수, 즉 위에서 물이 빠지면 아래도 같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대기업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구조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과연 그럴까요?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를 보면 대기업 남성 직장인의 평균 실질 퇴직 연령이 만 50세 초반입니다. 법정 정년이 60세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무려 10살 가까이 일찍 내몰리는 겁니다. 임원 승진 못하면 팀장 자리도 없어지고 희망퇴직 신청하라는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이름은 희망이지만 현실은 권고입니다. 퇴직 패키지 들고 회사 문 나서는 그 순간부터 20년 경력자도 그냥 백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퇴직금 털어서 치킨집 차렸다가 2년 못 버티고 문 닫고 편의점 열었다가 최저임금 오르면서 마진 날아가고 다시 배달기사로 핸들 잡는 분들. 주변에 이런 분 한 명쯤은 있지 않으세요?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20년을 시스템 안에서 그 시스템이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살다가 시스템이 그냥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소름 끼치게도 이 이야기는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대기업 배지 달고 출근하는 분들 중에 이 경로를 밟지 않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공무원은 어떻냐고요? 연금 개혁 이야기가 왜 계속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대기업 정규직도 공무원도 그 누구도 이 구조 앞에서 영원한 안전지대를 약속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들어가 있는 동안 안전한 척 느껴질 뿐이에요. 결국 이 나라에서 이제 진짜로 모두가 잠재적 서민인 시대가 온 겁니다. 구조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그 문은 언제든 아무 예고 없이 닫힐 수 있거든요. 그 문이 닫히고 나서야 이 구조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꼭 나오는 반론이 하나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법인세 많이 내잖아요. 그 세금으로 나라 살림하고 복지도 하고 결국 국민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냐고요. 얼핏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실제로 숫자를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법인세는 소득세, 부가세와 함께 나라 살림의 3대 세목입니다. 전체 국세 수입의 약 20%를 차지해요. 2022년 기준으로 법인세 납부일 위가 삼성전자로 9조 원 가까이, 이 위가 SK하이닉스로 1조 7천억 원대였습니다. 그 두 기업만 합쳐도 전체 법인세의 10%가 넘었거든요. 국민 5천만 명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낸 9조 원이 1인당 18만 원 정도 기여한 셈이에요. 물론 느껴지십니까? 그 18만 원이. 그런데 이 구조에서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2023년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서 별도 기준으로 11조 5,300억 원의 적자를 냈어요. SK하이닉스도 4조 6,700억 원 적자였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법인세는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거든요. 적자가 나는 순간 법인세는 0원이 됩니다. 법인세 납부일 위, 2위였던 두 기업이 동시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겁니다. 기재부가 세수 감소에 비상등을 켰고 그해 전체 법인세는 전년 대비 23조 2천억 원이나 급감한 80조 4천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에 2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는데도 2월결 손금 제도와 각종 세액 공제 혜택을 활용해 법인세를 사실상 0원에 가깝게 처리했어요. 2월결 손금이라는 건 과거에 손실 난 걸 현재 이익에서 차감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절세인데 국가 재정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세수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매출 100대 기업 중 법인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오히려 환급받은 기업이 9곳이나 됐어요. 대한유화, 한진, 롯데하이마트, 한화오션, 대우건설까지 쟁쟁한 이름들이 목록에 들어있었죠. 이 상황에서 과연 대기업이 세금으로 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성립할까요? 잘 될 때는 법인세 기여하다가 안 될 때는 0원이 되고 그 구멍은 고스란히 나라 살림 적자로 이어집니다. 그 적자는 결국 국채 발행으로 메우고 그 빚은 누가 갚아야 할까요? 지금 이 글 읽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녀 세대가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인세가 정상적으로 거쳤을 때 국민은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약 11% 수준입니다. OECD D 평균이 20%대인 걸 감안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금 내는 비율은 선진국의 76% 수준인데 돌려받는 복지는 절반도 안 되는 구조인 겁니다. 법인세를 포함한 세금이 이렇게 거쳐도 그 돈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에 흘러내려오기까지의 경로는 복잡하고 길어요. 예산 편성, 부처 배분, 사업 집행, 지자체 전달, 다시 수혜자 선정, 이 과정마다 조금씩 새나가고 조금씩 왜곡되고 결국 손에 쥐어지는 돈은 처음 세금 규모의 극히 일부예요. 삼성전자가 9조 원을 법인세로 냈을 때 여러분 지갑에 직접 와닿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고속도로 통행료가 내려갔나요?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줄었나요? 전기료가 싸졌나요? 체감은 희미하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겁니다. 반면 대기업은 법인세 납부와 별개로 연구개발 세액공제, 투자 세액공제, 고용 세액공제 등 수십 가지 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아가고 있어요. 세금을 내면서도 동시에 깎이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국민 한 사람한테 가져다주는 세금 혜택이 얼마나 될까요? 법인세 80조 원 전체를 인구 5천만으로 나누면 1인당 16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160만 원이 고스란히 여러분한테 오지 않습니다. 교육, 국방, 사회간접자본, 공무원 인건비, 각종 지원사업까지 나누고 나면 실질 복지로 떨어지는 몫은 훨씬 작아요. 한국의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는 통계가 그걸 증명합니다. 세금은 나가는데 돌아오는 복지는 절반짜리인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에서 가장 가혹하게 짓눌리고 있는 세대는 누굴까요? 2030 세대는 출발선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서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가 됐고 좋은 일자리는 이미 수십 대 1의 경쟁률로 철문이 걸려 있죠.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기회 자체가 차단된 상황. 이건 개인의 노력 문제가 아닙니다. 4090 세대는 또 어떻습니까? 한창 일할 나이인데 조직에서는 짐짝 취급받고 나가면 생계 전선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20년을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희망퇴직 제안서 한 장인 겁니다. 소름 끼치게도 이 두 세대는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절벽 앞에 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 판을 뒤집을 멘토라도 있어야 하는데 과연 어디 있을까요? 부모 세대는 내 집 마련하던 시절이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세상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20대 때 집을 샀을 때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과 지금 2030 세대가 직면한 숫자는 차원이 달라요. 서울 아파트 한 채 평균 가격이 연봉의 20배를 넘어가는 시대에 아껴 모으면 된다는 조언은 현실이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은 취업 한번 해본 적 없는 분들이에요. 학교가 가르치는 건 시험 기술이지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이 아니거든요. 유튜브에 넘쳐나는 재테크 멘토들은 이미 돈 번 사람들이 돈 버는 법을 파는 장사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분들이 파는 건 희망이지 방법론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알고 보니 우리를 이 판에서 건져줄 진짜 스승은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정글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기존 시스템이 막혀 있을 때 판을 바꾼 건 항상 새로운 도구였습니다. 인쇄기가 등장하자 지식 독점이 무너졌고 인터넷이 터지자 정보 비대칭이 흔들렸죠. 그리고 지금 AI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AI 활용을 아직도 오해하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 하나 더 보고 네이버 기사 하나 더 검색하는 수준으로 AI를 쓰고 있다면 솔직히 아직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 방식은 10년 전 인터넷 쓰는 방식이랑 다를 게 없어요. 지금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퍼플렉시티라는 AI 검색 도구 들어보셨습니까? 이 도구 하나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중국 글로벌 타임스까지 전 세계 기사를 동시에 불러다가 한국어로 요약 비교 분석해주는 게 지금 가능한 일이에요.
예전엔 그 정보를 얻으려면 블룸버그 터미널 연간 구독료로 수억 원을 내야 했습니다. 월가 기관 투자자들만 접근하던 그 수준의 정보 파이프라인을 지금은 월 몇만 원짜리 구독 하나로 개인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정보 격차가 이렇게 빠르게 무너진 적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투자 얘기도 해보죠.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게 상식이었어요. 기관은 수백 명의 애널리스트와 수십조 원의 데이터 인프라를 갖고 있고 개인은 증권 방송 하나 틀어놓고 감으로 매매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 공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AI의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붙이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실제로 2025년 EMIT 연구팀 논문에 따르면 AI를 활용해 투자 분석 과정을 구조화한 투자자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15%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종목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분석 과정 자체를 AI가 대신 설계해 주는 거예요.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같은 국내 증권사들도 이미 개방형 API를 제공하고 있어요. 코딩 한 줄 못해도 AI한테 조건을 말로 설명하면 자동 매매 코드를 뽑아주는 시대입니다. 거래량 급증 종목을 자동으로 스캔하고 설정한 조건 충족하면 알림 보내고 한 발 더 나가면 자동 주문까지 넣는 시스템을 혼자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마법의 돈 복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AI가 시장을 100%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감정을 배제하고 기관 수준의 분석 프로세스를 개인이 쓸 수 있게 된 건 이미 현실이거든요. 투자만이 아니에요. 콘텐츠 만들고 서비스 기획하고 자동화된 수익 파이프라인을 혼자서 구축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하나가 대기업 마케팅팀 10명을 능가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쌓이고 있어요. 그들이 특별히 똑똑하거나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도구를 먼저 잡았고 그 도구를 독하게 부렸을 뿐이에요. 처음엔 어색하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 고비를 넘긴 사람과 거기서 멈춘 사람의 2년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 이미 데이터가 쌓이고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한 줄로 압축해보면 이렇습니다. 대기업이 1,000조 원 매출을 올려도 그 돈은 수직 계열화 구조 안에서 돌고 돌다가 납품단가 압박으로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자동화와 해외 이전으로 국내 일자리를 밀어냅니다. 세수가 쪼그라들면 그 구멍은 국채로 메우고 그 빚은 여러분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체감하는 혜택은 현실적으로 너무 희미하고 너무 좁아요. 정부도 학교도 멘토도 이 구조를 바꿔줄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 구조가 당장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정치인이 바꿔주길 기다리는 동안, 법이 개정되길 기다리는 동안, 낙수가 흘러내리길 기다리는 동안 그 기다림 자체가 이 구조가 원하는 반응이거든요. 기다리는 사람은 현상 유지에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움직이는 사람만이 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한국을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 이제 어떻게 들리십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잘 될 때는 세금 내고 일자리 주지만 안 될 때는 0원을 내고 공장을 해외로 빼고 직원을 거리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무 선택권 없이 흔들리는 건 그 구조 바깥에 있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조에 기대지 마세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 내 주머니 현실을 똑바로 보고 퍼플렉시티로 세계 정보를 긁어다 분석하고 AI로 투자 프로세스를 짜고 혼자서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드세요. 1%의 잔치를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무기를 들고 스스로 살아남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움직이는 진짜 연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